먼저 이번 세션의 좌장님입니다. 포스텍 물리학과의 염한웅 교수님입니다. 네, 교수님 자리에서 잠시 인사해 주시죠. 네, 염한웅 교수님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으로서 국가기술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연사이신 성균관대학교의 최재분 교수님입니다. 네, 최재분 교수님은 전 교육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이시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세션의 패널로는요, 기초과학연구원의 양자나노과학연구단의 안드레아스 하일리 단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의 이진구 교수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수경 선임연구위원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존스 홉킨스 출신으로 카이스트 MBA 과정을 마친 데이빗 게리 씨 함께해 주십니다. Thank you.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좌장이신 염한웅 교수님의 진행으로 본 세션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텍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염한웅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과학기술인재개발원에 감사드리고요. 세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본 세션은 이제 강연자분께서 강연을 해주시겠고, 이어서 패널 디스커션과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강연은 최재분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포노사이언스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으로 현재의 인류, 또 우리 한국의 그 새로운 변화된 인재상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이어서 패널 토론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미래 인재 교육, 특히 과학기술 분야 인재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저는 이 새로운 디지털 문명 시대에 준해서 우리가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나 그 인재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9가지 꼭지를 가져왔는데요. 이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세손스키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혁명은 인재의 혁명, 즉 인류의 문명이 바뀌는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상징이 BTS라고 생각하는데요. BTS는 왜 혁명의 상징이 되었느냐? 지금까지 모든 세계적인 가수는요, 자본과 방송이라는 시스템 권력이 키웠습니다. 그런데 BTS만큼은 아미라는 팬덤이 방송이 아닌 SNS라는 환경에서 키워냈죠. 세계 최고의 가수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 문명의 교체가 분명해졌고 룰도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로 인해 방송은 이제 표준이 폰으로 보는 사람들이 표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72%가 이제 영상 그러면 이걸로 본다고 대답하고요. 은행 그러면 70%가 이걸로 해결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온 이후에는요, 유통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결국 인류의 일상이 변했고, 그로 인해 인류의 생각하는 방식, 생활하는 방식이 다 바뀌었다면 교육도 과학기술 인재도 다른 방법으로 키워내지 않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혁명이 시작된 건 바로 스마트폰이 탄생하면서인데요.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하고 2009년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갤럭시라는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고 이제 만 10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국민 95%가 쓰고요. 선진국이라면 75% 이상의 국민이 전부 스마트폰을 쓰는 세상이 되었죠. 결국 디지털 대전환의 본질은 스마트폰을 쓰고 디지털 문명을 활용하는 새로운 인류가 표준 인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표준 인류를 중심으로 교육도 또 이 과학기술의 발전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표준 인류의 이름이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현생 인류를 뜻하고, 포노는 폰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면서 디지털 문명을 잘 활용하는 인류, 이게 포노 사피엔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세계 10대 기업, 세계 7대 기업을 봤더니
모두가 다 포노사피엔스 문명을 창조한 기업,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가는 기업이 차지합니다. 이게 미래에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돈은 택시, 호텔, 금융, 방송, 유통 이런 모든 것의 표준을 바꿔버렸습니다. 택시도 이제 우버가 인류 기준으로 보면 표준이고요. 호텔은 에어비앤비, 금융은 폰뱅킹이 전부 표준이 돼버렸습니다. 방송도요. 유튜브, 넷플릭스가 인류의 표준을 바꿔버렸고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제 거의 모든 기업의 가치도요.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선택, 이게 기업의 새로운 가치가 되었죠. 카카오가 35조 기업, 네이버가 54조 기업, 심지어 배달의 민족도 4조 8천억에 매각을 했는데 이제 그 가격이 2배가 올라서요 10조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도 미래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원인도 명백합니다. 인류가 스스로 디지털 공간으로 생활을 무대를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미래학자는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새 음악이라는 인류의 그 욕구가 발생하면요, 뇌에서 발생하면 바로 폰을 열어 이 음악을 듣게 됩니다. 불과 욕망이 발생한 지 1, 2초 만에 이걸 만족시키고 만족시킨 도파민이 분비되죠. 이 생물학적 존재인 인간은요, 이런 경험을 하면 와, 다른 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폰으로 뱅킹을 하고 폰으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경험이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70%의 소비자가 글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 인류는 디지털 공간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된 것이죠.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빅데이터와 AI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코리안 뉴딜에서도 데이터 댐을 만들고 데이터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모든 욕망의 흔적이 거기 남아 있으니까 이걸 가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이런 시도가 당연해집니다. 그리고 교육도 거기에 따라 바뀌게 되겠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인류는 디지털 공간에서 이걸 기반으로 생활한다. 이 마음의 표준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문명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즈노스키 교수님도 무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세계 5대 기업이 만든 문명의 특징은 디지털 플랫폼을 공간으로 만들 때 지식은 공유한다가 기준입니다. 이미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데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형성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 성장할 인재들은 이 교육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이 인공지능에 기반한 드론 프로그램을 합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까 세즈노스키 교수님 강의 시간에도 5학년 학생이 교수님 강의를 코세라에서 들었더니 너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인류는 자기가 어떤 강제적인 에듀케이션, 교육을 받아서 어떤 특정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파기만 하면 엄청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슬기로운 시대, 사피엔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이 19살 때 그걸 만들고요. 김태훈, 울산과기대를 졸업한 친구가 자기가 이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지식을 공유해서 기반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짜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회사라는 오픈 AI에 입사하게 됩니다. 오픈 AI, 바로 아까 얘기한 GPT-3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회사죠. 이제 인재는 새로운 메타 인지를 기반으로 키워야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인공지능을 할 수 있다, 없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제한적인 바운다리 내에서 인재의 범위를 설정했고 할 수 있다의 없다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다면 이제 전혀 다른 검색하는 인류, 지식을 공유한 인류는 전혀 다른 메타 인지를 갖고 생각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죠. 이미 그들은요, 이 방식으로 학습해서 전 세계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지식만 공유해? 그러지 말고 택시도 공유하자. 우버가 나오고요. 호텔도 공유하자. 배달도 공유하자.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이 플랫폼 경제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들의 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해 갑니다.
누가? 소비자가 지배하는 시대. 이걸 만들어가고 있죠. 이걸 만든 세대가 바로 밀레니얼 세대, 1980년 이후에 태어나서 인터넷을 어려서부터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걸 기반으로요, 교육부터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있어요. 부작용도 극심합니다. 왜? 과거와의 문화와 마찰을 겪기 때문이죠. 그런데 늘 그랬듯 슬기로운 인류들이 이 새로운 방식을 풀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죠. 대표적인 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포노 사피엔스와 올드 사피엔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병이 발생하면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보도자료 형식으로 매일 10시에 내보냅니다. 국민의 표준이요, 신문 기자가 보고 기사화시키고 TV를 통해서 방송을 만들어서 그걸 국민이 보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 이걸 보는 국민이 이제 2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국민은요, 스스로 찾아가서 정보를 캐죠. 이 표준, 이게 불편했던 사람이 누구냐? 26세 이동훈 대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칭찬을 했던 그 청년이죠. 아니, 어른들은 이상해. 저걸 매일 보면서 확진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나 오늘 강남역 갈 건데 강남역 치면 지도에서 저렇게 딱 보여주면 좋잖아. 그래서 저걸 만들어요. 이틀 만에. 어떻게? 오픈소스로. 그렇게 학습했으니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20살 홍준서 군이요, 이거 실시간으로 보자, 코로나 라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나요? 매일 보는 재난 문자, 그걸 자동으로 긁어서 그걸 뿌려주는 겁니다. 메타인지도 다르고 상상력도 다르고 그리고 실행 능력도 달라진 진짜 슬기로운 새로운 인류가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요, 보도자료를 다운받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죠? 코로나 맵에 가서, 코로나 라이브에 가서 나의 안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켜내는 것이죠. 이 새로운 문명에 기반해서 과학기술 인재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미네르바 스쿨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네르바 스쿨 절반이 문제 해결형이에요. 수업의 절반이 서울시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또 카카오와 이 네이버하고 같이 가서 어떤 디지털 서비스 만들어야 될까? 이런 게 한 학기 수업이 됩니다. 물론 지식을 습득하고 전수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중요한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의 유명한 IT 학교, 프로그래머를 기르는 에콜 42, 수업도 없고 교사도 없습니다. 그만큼 스스로 학습하는 게 중요한 교육의 아이템이 됐다는 것이죠. 스테이지 1,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네가 찾아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공유된 지식을 통해 너 스스로를 혁신해라. 이게 중요한 심지어 교육의 목표가 됐다는 겁니다. 이들을 새롭게 키워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식당이나 시장의 반찬가게, 백화점 다 어려워졌죠. 앞으로 인류가 완벽하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확률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문명에서 배워서 그 활로를 찾아야죠. 심지어 이게 어려운 분들은 따뜻하게 끌어안고 또 가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이런 분들한테 변화를 제공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하다는 거죠. AI 기업만 키우고 디지털 빅데이터 기업만 키우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국민들은 놔두고 갈 수 없습니다. 코리안 뉴딜의 방향은요, 새롭게 전 인류의 표준이 바뀌었고 생각의 표준도 반찬 가게 하나 내더라도 저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쇼핑몰, 디지털, 공유 주방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 생각할 코드는요, 바로 회복 탄력성인데요. 코로나 같은 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기서 디지털 문명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마음에 관한 거고요. 지금부터는 세상을 움직이는 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비자 권력 시대의 시작, 또는 팬덤 경제라고 하죠. BTS를 키운 건 암이라고 했습니다. 그 룰은요, 거의 모든 시장에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제 유튜버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배우려는 것보다 주로 비판하는 데 시간을 많이 씁니다.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가 한 달에 30억씩 벌어서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러니까 애들 방송, 유튜브 방송 문제 있다고 비난을 많이 해요. 맞아요. 잘못된 건 고쳐야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걸 학습하고 배우고 변화를 인지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다.
보람이의 구독자 수는 이미 2690만, 세계 1위 키즈 유튜버라는 라이언의 10만 모자랍니다. 제일 많이 본 동영상은 5억 5천만 회. 한국에서 한 아이가 저런 방송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2600만 이상의 아기들이 늘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5억 5천만 번을 봐요. 왜? 재밌으니까. 그리고 이건 이미 대한민국의 지상파에서 하는 키즈 방송, TV 유치원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TV 유치원이 보람이와 라이언한테 배워서 새로운 질서에 도전을 해야죠. 이미 보람이 같은 아이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5억 5천만의 조회를 한 게 짜파게티 끓여 먹는 그냥 평범한 동영상이었어요. 그 짜파게티를 만든 식품 사업자는요, 가만히 있는데 전 세계 5억 5천만 명이 그걸 보고요, 주문이 밀려듭니다. 옛날 같으면 바이어 만나고 전시회 다니고 그거 광고하기 위해서 돈 엄청나게 쓰고, 그래서 자본이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가만히 있으면 주문이 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산업도요, 지상파는 줄고 모바일 PC는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전문명에 익숙한 인재가 전 산업 분야에서 다 필요하다는 거죠.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 스타일란다, AHC, JM, 닥터자르트, 무신사까지 전부 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팬덤에 의해서 조단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 혈연, 학연, 지연의 학벌이 아니라 전부 소비자의 선택, 그걸 끌어내는 힘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팬덤 경제는 BTS와 아미, 음악 세계뿐 아니라 전 산업계, 방송, 광고, 유통, 제조에 이렇게 전부 다 바꾸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에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게 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팬덤을 아이들 마음에도 심어줘야 됩니다. 이건 막걸리서부터 중고 거래, 공예품 거래,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다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절대로 없을 것 같은 트로트에서도 열풍을 일으킵니다. 소비자가 1등을 선택하게 하니까 엄청난 팬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과학기술도 이런 팬덤의 정신을 받아야 됩니다. 인류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영역이고 거의 모든 것이 미래의 가능성이죠. 그 다양한 인류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힘을 필요로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지금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죠. 여러분, 베이비샤크가 제가 이거 보낼 때까지만 해도요 2등이었는데 바로 이틀 전에 베이비샤크가 유튜브 조회수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70억 3,500만 회를 돌파하면서요. 이거 그냥 스마트 스토리란 대한민국 조그만 기업이 만든 건데 전 세계가 열광하면서 이만큼의 인기를 만들어낸 거죠. 또 웹툰이라는 특수 분야에서 대한민국 네이버 웹툰이 세계 100개국 기준 1위입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웹툰 작가들이요, 세계가 열광하는 작품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요. 그걸 바탕으로 만화의 종주국인 일본을 누르고요, 세계 최고의 웹툰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 재혼왕후라는 작품을 쓴 작가는요, 방송하고 드라마 제작 계약하면서 40억을 받았어요. 요새 헐리우드에서도요, 대한민국 웹툰의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요, 여기저기서 막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팬덤 경제가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을 글로벌 위치에 올려줬다. 여기서 우리가 과학기술 분야의 미래를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최고의 기술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고객을 팬으로 만들려면, 소비자를 팬으로 만들려면 경험이 좋아야 합니다. 물론 실력, 즉 이 과학기술의 기반이 너무나 좋아야 하죠. 그런데 그것과 융합해서 인간이 진짜 좋아하는 건 뭐지? 심리학한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누구하고도 다 협력해서 진짜 인간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는 힘을 키워야 된다. 이게 진정한 실력이 되었다는 거죠. 실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 건 명백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모든 기업, 모든 콘텐츠가 오직 소비자의 선택으로 성장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실력, 마음을 움직이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기업 한번 볼까요? 2,400조 기업 애플. 대한민국이요, 이번에는 폰을 접었습니다. 이거 진짜 만들기도 어려운데 폰을 접어요. 대한민국 기술 대단합니다. 5G도 세계 최초로 담았고요, 20배가 빠릅니다. 자, 그러니까 사세요. 옛날 같으면 다 사야 돼요. 그런데 애플 고객이 뭐라 그랬냐면 7억 명이 됐고 그냥 애플 주세요. 경험에서 떠나기 싫은 거죠. 애플 에어팟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샤오미에서 2만 원에 팝니다. 아니 2만 원짜리 3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2만 원짜리 싼 거 사세요 그랬더니 됐고 그냥 애플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매진 없어서 못 팔았어요. 작년에 14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팬덤이에요. 나는 그 경험에 거기 그대로 머물고 싶다. 최근에 테슬라 젊은 친구들이 타보더니 와우 됐고 테슬라 주세요. 아니 단차도 안 맞고 자동차 기술이 있어 됐고 그냥 테슬라 탈게요. 아마존 이영명이 연회비 14만 원을 냅니다. 아니 연회비를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살 필요 없어. 됐고 그냥 저는 아마존에서 살게요.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 이영명 됐고 전 넷플릭스 볼게요. 여러분 인류는요 새로운 문명을 진입했어요. 우리나라의 메모리나 폰을 만드는 기술 하드웨어는요 세계 최고에 이미 접근했어요. 문제는요 아직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경험,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디자인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 경험을 위해서 인재들이 다 모여야 해. 이 협업이 아직 부족해서 거기까지 못 간 게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영 선생님은 마음을 사는 기술을 잡으려면 공감 자본 시대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공감을 일으키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휴머니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든 게 드러나는 투명한 디지털 시대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높은 수준의 도덕성 그리고 진정성, 휴머니티가 깔려야 되죠. 여러분 이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키워줄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컨텐츠가 사람들의 선택을 끊임없이 받아내는 그 힘은요 이 휴머니티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영화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성을 건드리는 걸 작가가 쓰고요 배우가 그걸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그리고 촬영 감독, 감독님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집착을 하죠. 이게 그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표준을 바꾸면 이런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요 기술로 이미 세계 최고에 거의 접근했어요. 인프라도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이노버티브한 기업이 되게 많은데 성공한 기업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 비율이. 이유는 뭘까요? 이거 아닐까요? 삼성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고요. 애플에 비해서 메모리, 상품, 온갖 기술을 다 가졌는데 기업의 가치는 저거밖에 안 돼요. 재무제표도 심지어 비슷한데 말이죠. 왜 미래 기대치가 떨어질까요? 팬덤이 없어서. 스티브 잡스는요. 그의 아이폰 설명에서 자기 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테크놀로지와 리베럴 아츠, 인문학의 크로스에서 만난 거다. 그 얘기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간한테 어떤 경험을 안길 거냐. 소프트웨어, 디자인, 모든 것 할 것 없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 집착이 지금의 애플의 신화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이겼습니다. 일본 최고 기업이 도요타인데 240조. 이제 IT 디지털, 특히 포노사피엔스 디지털 문명에서 우리가 앞서가고 우리가 훨씬 낫죠. 문제는 이제 팬덤이죠. MZ세대는 이미 TV도 안 보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플랫폼에 가서 자기들끼리 생활하면서 팬덤으로 소비합니다. 이들을 사로잡는 기술, 우리가 이것만 잡으면 되죠. 마지막 코드는요. 인생을 걸 만한 진정성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진짜 팬덤이 생기는 건 그 사람이 정말 멋진 이 모토를 갖고 인생을 일관되고 진정성 있게 살 때 그 팬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앞으로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너의 인생을 걸 만한 무언가를 찾아라. 이 지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만든 건요 바로 과학기술의 힘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요 이 기적을 만든 힘이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한테서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적을 만든 나라라면 이까지 코로나, 이까지 디지털 트랜스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저력은 이미 지난 50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요. 룰이 바뀐 거죠.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스펙을 정하고 그 기술만 개발하면 다 돼. 아닙니다. 마음을 사야 돼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하려면요. 정말 그 사람들의 팬덤, 소비자가 이런 경험을 하니까 너무 열광하더라. 이걸 기술에 담아야 합니다. 그 팬덤은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이미 컨텐츠 파워가 전 세계를 대한민국에 휩쓸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담아내면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인재교육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왔으니까 이 성과를 얻었지만 앞으로의 방향만큼은 달라진 인류 문명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팬덤을 가진 과학기술로 변화시킨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말 그대로 전 인류가 닮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문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지금까지도 잘해왔고요. 앞으로는 이 새로운 룰에 따라 그 저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더 멋지게 성장할 걸 굳게 믿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리더분들이 그 역할 해주실 걸 꼭 믿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봉 교수님 말씀 재미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세계를 팬덤이라는 단어에 축약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여태까지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생각해왔던 좋은 기술을 만들고 좋은 사이언스를 하는 것에 집중해 왔는데 컨슈머 마켓을 팬덤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지금 이 팬덤도 대표할 수 있겠지만 과학기술계에서 그 한국형 인재의 DNA, 그 한국형 인재의 특성은 뭐고 또 어떤 앞으로 인재들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한국형 인재를 한국인들보다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훨씬 더 잘 디파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사실 두 분의 우리의 커뮤니티의 일원이지만 외국분을 모셨는데요. 데이빗 게리,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신 데이빗 게리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데이빗 게리는 사실 미국과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을 다 경험을 했고 또 한국에서 지금 새로운 창업 같은 것도 준비하고 계시고 미디어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이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노베이터들,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많이 키워나가야 되는 혁신가들 또는 한국의 새로운 인재들이 이제 데이빗 게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또 그걸 기르는 또 뭐 교육 시스템의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의 현황도 좋고 그런 시각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Yeah, so I want to start by saying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쳤고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은 효율만에 있어서는 한국이 뛰어납니다. 뭔가 완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속도, 효율만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동시에 제가 느낀 것은 이 한국의 시스템을 보면서 사실 처음부터 좀 창의력을 강조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부상과 함께 지금 이제 기술이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교사가 될 수 있고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별화 요소는 창의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특히 초등학교부터 교육 과정에 있어서 창의력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별화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창의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요? 데이빗, 네, 데이비드 감사드립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데요. 저하고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지금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단장을 하고 있고요. 안드레아스 하인리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안드레아스는 독일인이지만 미국에서 많은 연구 생활을 했고요. IBM 랩에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했고 지금 저희 나노사이언스에서 뭐 세계적으로 정말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뛰어난 학자입니다. 근데 안드레아스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how long have you been here? Like 3 years. 이 4년 반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생경한 한국의 그 R&D 시스템의 이제 일부로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는데 it will be nice to share your experience on Korean. 그렇다면 한국의 R&D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공유를 해주시고요. 한국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먼저 염한웅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교육자로서 한국에 온 것이 아니고 사실 IBS 센터를 만들고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과학자로서 왔습니다. 그런데 IBS 센터에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저는 이화여대 잘 아시죠?
모든 졸업생이 다 여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대에서 물리학과 화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몸을 담고 있는 분야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 특히나 여성 과학자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기대하지 못했던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생각한 바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규모 강의로부터는 저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고요. 1대1 강의, 교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물리학도로서 교육을 받았고 또 고등학교에서 저는 물리학과 관련된 고급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수 정예로 진행이 됐었고요. 선생님께서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험 위주로 가르쳤습니다. 소규모 그룹으로서 소수 정예로 인터랙티브하게 모든 것을 토론 위주로 배웠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방식으로 저희를 가르쳤습니다. 30여 년 전입니다. 네, 몇 년 전인지 밝히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30여 년 전에 이미 저희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상호작용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가 강의실 앞에 서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대규모 강의 형태는 저에게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험실에 가서 포닥이라던가 또는 선임 연구원들로부터 배우고 그들로부터 동기부여됐었고 이들로부터 배우고 나서야 제가 교과서를 펼쳐들고 뭔가를 더 배울 수 있을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대학교들 그리고 또 전 세계 대학교들을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과거의 모습 그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교실 앞에 서서 똑같은 콘텐츠를 칠판에 씁니다. 3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1대1 교습 혹은 소규모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리학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콘텐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코스를 통해서도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정말로 과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들이 흥미로워하는 점들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대1의 교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교수들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툴을 이용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침과 가르침을 주지만 그러나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수가 있고 그들이 질문하는 것과 관련돼서 답변을 하고 또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교육제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으면 이분들이 하신 말씀, 강연하신 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좀 엮어서 하나의 이렇게 일라인먼트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토론을 하면 좋은데요.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어서 그냥 말씀들만 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으시는 청중분들께서 잘 소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실 두 분은 국내에 계신 분들이지만 그 인력 양성, 일반적인 에듀테크라든가 뭐 과학기술 인력 개발 쪽을 전문으로 하시고 이제 계속 오래 일을 해오신 두 분께 말씀을 듣겠는데 우선은 이수경 박사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계십니다. 이수경 박사님께서 한국형 인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최재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팬덤이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인력 양성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면 결국 가장 큰 화두는 다양성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인정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자기와 다른 것들, 다른 그룹에 대한 배타성, 폐쇄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교육 부분, 인력 양성 부분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는 방식,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먼저 정하는 것이 인력 양성의 목표를 정하죠. 이때의 목표는 누구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교육을 받으면.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력 양성을 위한 선발 제도를 가지는데 동일한 사람들을 선발을 하죠.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산업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관점이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뭔가 어긋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접촉면을 이 인력 양성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확대를 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서로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묶여서 한 클래스 내에서 한 인력 시스템 체제 내에서 부딪히고 서로 배우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다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양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진구 박사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에 계신데요. 이진규 교수님께서 한국의 이 인력 양성 시스템, 과학기술 인재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 과학기술 인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재상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과학기술 인재는 거의 뭐 T자형으로 우리가 뭐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T자형 인재를 예전에 보면 먼저는 이제 자기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일단은 가지고 그래서 그 전문성으로 쭉 신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타 분야를 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융합성 뭐 이런 어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면 뭐 이런 세 가지가 기존에 우리 이제 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때 우리 인재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어떤 역량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요새 이제 우리 오늘도 우리 주제가 뭐 AI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또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도 또 좋은 강연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저는 감수성을 좀 더하는 어떤 그 인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인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겪는 어려움을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먼저 공감을 해주고 그렇다면 그 공감 하에서 어떤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저는 이러한 어떤 감수성을 조금 키워주는 그런 교육들이 우리 과학기술 인재들한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안드레아스 교수님도 그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던 방법들이 과연 이런 어떤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때는 어떤 교육의 방법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인콰이어리 베이스드 러닝 같은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감수성에 기반한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스스로 좀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사실 뭐 오늘 그 예를 들으셨던 어떤 미네르바라든지 뭐 엣골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 시스템을 보더라도 결국 거기에서는 어떤 질문을 학생이 던지던가 아니면 교수님이 던져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개인이 찾아가거나 아니면 팀이 찾아가거나 하는 과정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러한 어떤 인콰이어리 된 어떤 그 베이스된 러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좀 던지고 그 질문에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 좀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봉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굉장히 좀 오버랩이 되고요. 감성에 대한 얘기 해서 공감 능력인 거죠. 커뮤니케이션한 능력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좀 지금 접속이 되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질문이 사실 저는 오늘 세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사실 교육이나 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공급하는 사람들이나 사실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최재봉 교수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분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미래 인재는 더 이상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지도 않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앞으로 이 학생들, 앞으로 커나갈 학생들은 과연 어떤 역량을 키우고 또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이 새로운 시대의 인재로 탤런트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을 모든 분이 가지고 계시겠죠. 앞으로 뭐 그럼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수능을 잘 보면 성공할 수 없다. 거긴 동의합니다. 수능을 잘 보면 그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어린 학생들이 자기의 호기심을 키우면서 자기 분야의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그런 학습법을 통해
달라진 실행 능력이나 상상력을 갖게 되면 정말 그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훨씬 훌륭한 인재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 분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부자가 된 게 비탈릭 부테린인데 얘가 수학에 원래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무크 강의를 막 듣다가 꽂힌 게 블록체인 비트코인이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더리움을 만든 건데 결국은 앞으로 과학기술에 이 더군다나 객관적으로 굉장히 어떤 특별한 실력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든다 그러면 과학기술은 사실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과학기술이 안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좋아하는 과학기술, 아까 감수성 얘기도 하셨는데요. 그 융합적이고 감수성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뭔지를 찾아내면서 그런 정말 인류에 기반한 과학기술을 한다 그러면 아주 훌륭하고도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감히 그렇게 대답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허락이 됐으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고 사실 오늘의 이제 이야기들은 결론이 나왔다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들을 이제 던져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뭐 이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귀중한 시간 내주신 연사분 최재봉 교수님하고 토론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또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